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재벌이나 정치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회장님들께서 이런 대사나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놈들 치고 내 돈 안 받아먹은 놈 없어 라던가, 검찰에 출두할 때 휠체어 타고 등장하는 회장님, 경영을 하는데 무속에 심취해서 경영의 방향성을 역술인에게 듣고 판단하는 회장님, 청문회장이나 검찰에 조사받을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회장님. 여러분들 이런 대사나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회장님의 모습에서 따왔다는 거 아시나요?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창업한 지 20년 만에 철강, 에너지, 관광, 제약, 금융을 아우르는 재계순위 18위의 어마어마한 대기업 집단을 만든 정태수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 국내에서의 위기는 뇌물로 넘기고 국제적 위기는 타고난 운으로 극복하며 거대한 대기업 집단을 이뤄낸 정태수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제인 역사상 이렇게 타고난 운이 좋을 수가 없다고 불리우던 정태수 회장은 한때 건설 부분에서는 탑3로 불리울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요. 이런 한보그룹은 대체 왜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걸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드라마에 등장할 법한 회장님처럼 살다간 정태수 회장의 일대기를 지금부터 김사업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보그룹을 세운 정태수 회장은 1923년 경남 진주 미천면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에 그의 이름은 정태수가 아닌 정태준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정태준은 당시 소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졸이죠. 회장님이 초졸 출신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당시 시대의 문맹률이 80%였다고 하니 시대상을 보면 소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 정태수 회장은 소학교를 졸업하며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던 무렵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세무서에 근무하게 되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59년 서울로 발령이나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도 그렇듯 역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원래 역술에 관심이 많았던 정태준은 이름을 태수로 바꿔야 팔자가 좋아질 거라는 말에 이름을 정태준에서 정태수로 바꿉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세무서에 17년, 18년째 다니며 공무원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 때쯤 정태수 회장은 1969년 가을 종로 5가의 뒷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여관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역술인이라 불렸던 백운학이라는 자가 있었던 곳인데요.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했냐? 5.16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으킨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백운학을 찾아가 쿠데타의 성공 여부를 물었는데 100% 성공한다고 맞췄던 인물이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찾았던 점쟁이였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점쟁이를 역술에 관심이 많던 정태수 회장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백운학은 정태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 그만둬. 너는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에 꼽히게 될 것이야. 그리고 사업은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정태수 회장은요, 어떤 것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등산을 다니며 흙과 돌멩이를 수집하게 됩니다. 아니, 흙이면 누가 봐도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태수 회장은 순수하게 점쟁이의 말대로 흙이 있는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사업 대상을 골몰하게 됩니다. 그때 정태수 회장이 등산하며 돌을 줍던 와중에 몰리브데넘 폐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몰리브데넘이 뭔지 너무 생소하실 텐데요. 몰리브데넘은 강철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부식되지 않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게 합금제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물질인데요. 근데 몰리브데넘이란 물질이 엄청 희귀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할 것도 아니고 그냥 흔하다면 흔한 광물이죠. 그런데 정태수 회장은 별로 가치 없는 이 폐광산을 그냥 삽니다. 아니, 광산을 살 정도면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걸로 산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못 구하는 광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광산을 매입하는 금액이 그 당시 정태수 회장 세무공무원 한두 달 월급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을 때려치고 정태수 회장 나이 52세에 훗날 한보그룹이 모태가 될 한보상사를 세워 광산 사업을 시작합니다.
역술인의 말을 듣고 흙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정태수 회장. 과연 광산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사실 52살까지 공무원을 했던 정태수 회장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은 것도 아닌데 광산 사업이 크게 잘 될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몰리브데넘은 웬만한 합금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근근히 수출을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정태수 회장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구로동의 땅 1200평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광산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매입했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본인이 살던 9평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부인에게 했던 200만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시절 알고 지냈던 동료들에게 아름아름 돈을 빌려 약 1500만원의 돈으로 땅을 매입한 것인데요.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땅은 매입했다고 쳐도 건설 허가와 돈은 어떻게 해결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단 지방 세부 공무원 출신이지만 약간의 MSG를 첨가하여 국세청 출신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같은 지역 출신, 그것도 안되면 같은 정씨 가족 등등 마치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최익현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설허가와 은행을 잘 설득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때부터 경영자라기보다는 로비스트의 기질이 뛰어났던 모습을 정태수 회장은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 부지에 172세대 단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1975년에 지어진 영화 아파트였는데요.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은행, 사채, 지인, 부인, 개똥까지 털어서 올인을 한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모든 빚을 갚고도 정태수 회장의 손에는 수천만 원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갑자기 미국의 몰리브데넘 광산 최대 규모 단지에 불이 나면서 광산이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광산 사업으로도 엄청나게 달러를 쓸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으로 1976년 사마건설을 인수하여 한보주택을 설립, 본격적으로 건설 사업에 진출했고 1977년에는 신림동에 있는 755세대 미도 아파트도 초대박이 터지죠. 이 아파트 건설 성공으로 얻은 순수익은 약 20억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치자면 180억 정도를 한 번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점쟁이의 말을 듣고 1974년 한보 상사를 세운 지 단 4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이런 성공을 4년 만에 이룬다면 주술에 빠져드는 게 이상하지 않을 노릇이죠. 아파트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정태수 회장은 드디어 큰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서울 강남에 4400세대라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음마 아파트 건설인데요. 아마 한보가 이 음마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몇 없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음마 아파트는 당시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항상 서울 재개발의 뜨거운 감자로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유명한 아파트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없었던 대규모였고 그것도 식무방이 따로 있는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돈을 많이 번 정태수 회장에게도 큰 도박이었습니다. 사실 광산으로 번 돈, 영화 아파트, 미도 아파트 등등 모든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전부 올인해도 모자랄 정도의 대대적인 사업이었죠. 어느 정도로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힘겹게 음마 아파트를 올렸는지에 대한 일화가 정말 많은데 먼저 정태수 회장의 부인은 낮에는 음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의 새참을 날라주었고 밤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정도로 고생을 했고 음마 아파트를 짓는데 정태수 회장이 돈이 없어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결제를 자꾸 늦추자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태수 회장은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바로 현찰로 결제할 테니 자재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현장에 물건을 가져오면 직원들을 동원하여 결제 없이 강제로 자재들을 가져가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부도덕하고 막무가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다르게 보면 굉장히 무대포, 추진력이 있던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4400세대의 음마 아파트를 완공한 정태수 회장, 영화 아파트, 미도 아파트 등과 같이 바로 완판 행렬을 이어나갔을까요? 고급 주택인데다가 세대수가 너무 많았고 거기다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음마 아파트는 미분양이 났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은행에서는 이미 돈을 다 끌어다 썼고 온갖 사채업자에게 전부 돈을 빌려 더 이상 돈을 빌릴 사채업자도 없고 인부들과 납품업체들은 돈 내놓으라고 정태수 회장을 찾아오는 등 난리가 납니다. 정태수 회장의 한보는 사실상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경제에 큰 쇼크도 찾아오니 바로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오일 쇼크의 영향을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오일 쇼크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 정태수의 앞길도 바람 앞에 등불 같았죠. 유가가 오르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가 발생되고 인플레가 발생되면 금리가 높아지니 연이어 환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부동산이겠죠. 처음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풀려있던 시장의 돈들이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부동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강남 부동산에 가장 먼저 쏟아지게 되고 음마 아파트는 완판이 됩니다. 한 가지 음마 아파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한보그룹의 회사를 음마 아파트 상가 3층 자리로 이전했는데요. 놀랍게도 한보가 재계순위 18위의 대기업에 오를 때까지 음마 아파트의 상가 자리를 썼습니다. 심지어 소유주는 한보그룹이 아닌 정태수 개인 소유였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테지만 건설업계 쪽에 내려오는 미신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 목수가 자기 집을 가지면 망한다 라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신을 믿어 정태수 회장은 1995년이 될 때까지 본사를 음마 아파트 상가로 썼었습니다. 아무튼 정태수 회장은 영화 아파트로 수천만원, 미도 아파트로 20억, 그리고 음마 아파트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며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태수 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지 단 5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1981년 정태수 회장은 그룹 총괄 비서실을 신설해서 기업 집단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1982년 한보 탄좌 개발을 앞세워 탄광 사업에도 진출했고 1985년에는 금호 철강 사업부를 인수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 철근 공장도 매입했는데요. 탄광 쪽은 원래 초기 한보 상사가 하던 사업이니 그렇다 쳐도 갑자기 웬 철강 사업부와 철근 공장?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이 필요하니 그를 위해 철강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철강 쪽으로 왜 눈을 돌렸나 보니 바로 무당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단군교 창시자인 김혜경에게 쇠를 만져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라고 전해집니다. 사실 흙을 가까이 하라고 했던 백운학 선생이나 쇠를 만지라고 한 김혜경 목사나 그러한 역술인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흙을 가까이 하라 해서 가까이 했더니 5년 만에 그 당시 돈으로 몇 천억을 벌어들인 당사자니 쇠라고 못 만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철근 공장이 또 대박이 터집니다. 무슨 아파트를 지었길래 대박이 터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철근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공장에 무수히 쌓여있던 철근 재고들도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건설붐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의 철근이 부족해질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수북히 쌓여있던 재고들은 이미 다 판매가 된 것도 모자라 그 철근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모자랄 만큼 철근 공장이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철근 사업까지. 역시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는 말을 여기서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대박으로 정태수 회장은 철강 산업에도 눈을 뜨게 되지만 이때 당시 정태수 회장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철강 산업이 한보그룹을 끝장내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인생사가 운칠기삼이고 운 좋은 놈은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게 인생사라지만 1976년에 처음 건설업을 시작한 정태수 회장의 한보가 어떻게 10년 정도 되는 세월 만에 국내 건설업 탑3에 들어왔는지 말이죠. 타고난 운에 정태수 회장의 안목에 적중했다는 걸로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설사들이 바보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한보는 특이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같은 곳에 땅을 매입하고 그 땅 매입이 끝나면 신기하게 건설허가가 났고 그러한 막대한 차액으로 회사의 세를 불려나갔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는 땅이 한보가 샀다 하면 개발 허가가 나니까 말이죠. 결국 1991년 일이 터집니다. 바로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줄여서 수서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이 수서사건, 수서비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때는 노태우 정부였을 시절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우고 서민과 중산층 대상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했고 그의 일환으로 1989년 서울시는 강남 수서 일대를 수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했는데요. 당시 수서지구는 법적으로 국가나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쉽게 풀이해서 지금으로 치면 강남에 대규모 주공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싼 값에 뿌리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강남 노른자 같은 땅에 주공이 아닌 다른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몇 천억의 이익이 남는 사업인데 이거를 탐탁치 않게 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회장은 하나의 묘수를 꺼내는데요. 바로 주택조합을 이용한 틈새 시장 파고들기였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이 당시에는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직장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끼리 주택조합이라는 것을 흔히 가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 시행의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 건설사와의 계약 등을 할 수 있었던 법인이자 제도였는데요. 정태수 회장은 일단 전국에 힘 좀 쓰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한 주택조합들을 모집합니다. 좋게 말해서 모집이지 뒤에서 돈을 먹였던 거죠. 그리고 주택조합들이 수소 택지 개발지구에 우리 조합들이 들어갈 수 있게 끊임없이 민원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개발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당시 건설부와 서울시는 특별공급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1990년 11월에 건설부가 유권 해석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고 발표하고 얼마 안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고건을 날려버리고 박세직 전 안기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임명되더니 부임한 지 24일 만에 한보그룹 측 조합들에게 택지 공급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던 1991년 2월 3일에 세계일보가 청와대와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이 수소지구 분양 관련 건으로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택지 공급을 받은 주택조합에 농협, 경제기획원, 국세청, 언론, 군부대 등등 당시 힘 좀 쓴다는 유력기관이나 기업체 26곳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수소지구 불법 개발을 위해 서울시장, 건설부 장관, 경제수석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있었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은 여야 정치인을 막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있었고요. 정태수 회장이 바로 청와대, 국회 건설위원회, 건설부 등의 다방면으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태수 회장은 이대로 감옥에 끌려가며 한보그룹은 끝장이 났을까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뇌물을 살포한 정태수 회장은 놀랍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태수 회장에게 돈을 안 받아먹은 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인사들에게 정태수 회장이 돈을 뿌려댔는데 검찰에는 돈을 안 뿌렸을까도 싶습니다. 목숨을 겨우 건사한 정태수 회장은 어쩔 수 없이 경영 일선에 물러나게 되지만 운 좋은 놈은 못 이기는 게 맞을까요? 노태우 정권의 여당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유야무야하며 정태수 회장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정태수 회장에게 비자금 100억을 받았다고 하죠. 1991년에 일선에서 물러난 정태수 회장은 다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1993년 한보그룹의 회장으로 복귀, 기존에 건설업에만 치중되어 있던 그룹의 쇄신을 위해 상하제약을 인수하거나 한보에너지를 통해 시베리아 가스전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한보철강을 이용해 철강 사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철강 산업의 경우 그 당시에 국내 메이저급 철강 기업이 포항제철 하나뿐인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전하기에 충분한 사업분이기도 했고요. 정태수 회장은 국회 출석 자리에서 1조를 본인에게 빌려준다면 10조 가치의 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 한보철강의 제철소를 당진에 거대하게 지을 것을 발표하며 본인의 철강 산업에 대한 꿈을 실행에 옮깁니다. 수소 사건을 계기로 끝장이 날 것 같았던 정태수 회장은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승승장구하며 그룹의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쇠를 만져야 한다는 역술인의 말이 틀렸던 것일까요? 당진 제철소에 철을 녹일 만큼 뜨거운 불은 한보그룹과 정태수 회장에게 지옥불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보그룹은 그렇게 당진 제철소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총 2조 5천억 원 규모로 포항제철만큼, 아니 포항제철을 능가할 만큼 제철소를 짓겠다는 정태수 회장의 야심찬 꿈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초기에 한보철강에 2조 5천억이 들 거라고 예상된 제철소 건설 작업이 점점 늘어 결국 한보철강만 빚을 진 게 5조를 넘게 되는데요. 정태수 회장은 제철소를 지을 돈이 부족해서 회사채를 발행, 차입, 어음 발행, 매각 등으로 돈을 확보하려고 시도했고 은행들도 채무를 유예해주거나 긴급 지원을 하는 등 도와주었으나 1996년 말에 결국 자금이 바닥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드는 것이 어떻게 한보철강이 몇 천억도 아니고 5조에 달하는
않는 빚을 낼 수 있었는가입니다. 은행들이 정말 당진제철소가 완공이 되면 이 빚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줬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이 은행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계 인사들의 끈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정태수 회장의 노태우 정부 시절 수소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했죠? 바로 뇌물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태수 회장은 한보철강의 제철소에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에게 뇌물을 먹이고 은행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뿌려 빚을 5조까지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보철강은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92년 대선 자금 제공설, YS의 아들 김현철에 대한 2천억 원 리베이트설 등등이 터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번에도 역시나 여야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장, 은행가들에게도 뇌물을 먹인 정태수 회장은 구속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 50 청문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가 정태수 회장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정태수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모릅니다.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정태수 회장의 모습은 많은 드라마, 영화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줬습니다. 한보철강만 빚이 5조인데 다른 한보그룹의 계열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정태수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구속되자 1997년 4월 1일 한보그룹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도 제외되고 한보그룹의 계열사들은 다른 회사에 매각되거나 부도 처리되며 한보그룹은 하루 만에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보그룹이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고 부도를 내버리자 이 여파로 금융권의 자금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잠궈버리니 이에 산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등등이 연쇄 줄도산을 일으키며 1997년 IMF 위기의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IMF 사태는 정말 많은 영향을 대한민국에 끼쳤으나 하나 가장 큰 것은 IMF 이전에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본인의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공무원 같은 철밥통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인데요. 공무원 생활이 실증이나 사업을 시작했던 정태수 회장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그 후 5년 5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2002년 DJ 정부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사유는 고혈압과 협심증 때문이었는데요. 그 보석 상태에서도 또 본인이 소유한 교육재단인 강릉영동대학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하며 검찰에 잡혔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2심 재판 도중이던 2007년 5월 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대로 해외로 도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일본, 에콰도르, 키르기스스탄을 떠돌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손녀가 영국에서 1년에 쓴 카드값만 2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게 알려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주술과 뇌물을 믿고 재계 18위까지 올랐던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그의 일대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의 일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주술과 뇌물로 모든 것을 읽어낸 것 같지만 그가 끝까지 완공시키지 못한 당진제철소가 현재 현대제철이 1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결국 부도를 막기 위해 300억 원에 넘겨버린 시베리아 가스 개발 사업권이 현재 조 단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보면 그의 경영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아예 없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혹은 흑과 새를 가까이 하라는 그 두 명의 점쟁이가 정말 용한 역술가인지도 모를 내용이고요. 뇌물, 비리, 운, 주술 경영의 끝판왕인 정태수 회장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만약 재미없으셨다면 지금 소개하는 영상은 아마 재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사업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